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1주 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요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주 차에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과 경기 변동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과 국민 경제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자산의 규모, 그리고 거래량, 부동산 거래량 이 두 가지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이제 81쪽에 있는 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 현재 부동산 자산은 1경 1,438조 원이고 토지 자산은 8,223조 원, 건물 자산은 3,215조 원이었습니다. 건물 자산도 이제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건물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1,609조 원, 비주거용은 1,606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자산은 비금융자산 총액 1경 5,050조 원인데요. 이것의 한 76%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이상 동안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규모를 그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은 GDP의 6배, 그리고 토지 자산은 4.3배, 건물 자산은 1.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1995년 말에 비해서 2018년 말에 한 24년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자산 총액은 2,860조 원에서 1경 5,050조 원으로다가 5.3배, 즉 매년 7.5%씩 증가를 했고요. 국내 총생산은 437조 원에서 1,894조 원으로 4.3배 증가했습니다. 매년 6.6% 증가한 거죠. 이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은 2,183조 원에서 1경 1,438조 원으로 24년 동안 5.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7.5%씩 증가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자산은 1,725조 원에서 8,223조 원으로 4.8배 매년 7% 증가를 했고요. 건물 자산은 458조 원에서 3,215조 원으로 7배, 매년 8.8%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매년 6.6%씩 증가를 했는데 이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은 매년 7.5%씩 증가를 했으니까 증가율로 비교를 해봐도 거의 한 1% 정도, 매년 1%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하고 비교해도 부동산 자산이 국내 총생산 GDP의 6배에 이르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부동산 거래량은 토지 거래량하고 주택 거래량하고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량은 2006년 이후에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정점에서 횡보 상태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에는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2019년 토지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290만 필지 정도 되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18억 7천만 평방미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이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12년에 이제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유형별로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주택 거래량은 약 81만 호 정도이고요.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6,500만 평방미터. 연면적이겠죠.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거래된 면적으로 따지면 6,500만 평방미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국민경제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국민경제 또는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하고 그리고 물가 수준은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거시경제학 시간에 거시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순수출 이런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보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자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비가 증가가 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할 텐데 소득은 정확한 가처분 소득은 실질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지 않아도 보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나의 부가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이제 자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분을 현금화하기 쉬울수록, 즉 담보대출을 받기 쉽다라고 하면 이러한 자산 효과에 의한 소비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총수에 미치는 영향,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축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저축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택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런 주택 구매 능력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예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승용차나 고가의 내구재를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축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기업의 설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 이득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될 테고요. 그에 따라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다른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에는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주식 채권 발행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조달 가능한 금액도 자금의 크기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위축시키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의 투입량을 감소시키려고 하겠죠, 기업들이. 그래서 토지의 보완적인 생산 요소인 설비, 즉 자본재의 투입량도 감소해서 투자가 감소되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가가 상승하면 도로 등의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사회 간접 자본도 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걸 살펴보는데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의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저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품의 그 가격 경쟁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수출이 감소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 효과에 따라 가지고 수입자라든지 아니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입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되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빼준 순수출이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총수에 미치는 영향, 크게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다음에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마지막으로 순수출에 영향을 미쳐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로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총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노동 생산성 저하, 노동의 지역 간 이동 저해,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유발시켜 가지고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노동 생산성 저하를 갖다 살펴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생계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임금 수준은 낮아지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노동자의 생계비가 상승했으니까 우리가 받는 임금도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이것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생산성은 그대로 있는 채 생산 비용만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보유한 노동자가 임금 소득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노동의 지역 간 이동을 저해함으로써 이제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의 지역 간 이동이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인력 수급에 미스매치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나 주택 임대료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 지역으로 노동자들의 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꾸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과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생산 요소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 가격 또는 임대료가 토지의 생산성 증가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지가가 상승을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 신규 기업이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구조가 독과점화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급량이 감소해가지고 전체 국민 경제의 어떤 생산량 수준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동의 지역 간 이동이 저해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과 경기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다 나가지는 못하고요. 이번 주차 그리고 심하면 다음 주차까지 12주차까지 이 경기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변수들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변화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런 여러 가지 그 경기 변동 요소가 혼합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순환적 변동이고요. 순환적 변동은 뭐 다른 말로 경기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경제가 하형과 같이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차 10주차에서는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문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제의 변동 패턴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축 경기가 오히려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은 진폭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폭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주기가 길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의 주기는 약 8 내지 10년이라고 보는데요.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대체로 17년에서 18년 뭐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기가 긴 이유는 공급의 비탄력성, 토지의 영속성, 건물의 장기성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기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의 네 번째 특징은 우경사 비대칭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확장 국면이 짧고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수축 국면은 상대적으로 서서히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이 좌경사 비대칭적인 것하고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특징은 타선 기간이 길고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의 확장, 수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지는 시간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의 변동에 대응해서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타성 기간이 좀 길고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게 5번째 특징입니다. 6번째 특징은 계절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철과 같은 때 이제 계절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로서의 어떤 주책 정책 등과 같은 행정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지성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순환이, 경기 변동이 국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부동산 경기 순환에 있어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영향이 모두 크다라는 겁니다. 일반 경기는 수요 측면, 즉 뭐 고용이라든지 소득, 가구 형성, 뭐 이런 것들의 변화에 영향이 크게 받는데요. 부동산 경기는 수요 측면과 함께 건축비 등의 공급 측면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순환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 순환 또는 뭐 순환적 변동에 있어서 그 경기 순환 국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87쪽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국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향시장 국면, 회복시장 국면, 상향시장 국면, 후퇴시장 국면 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향시장 국면은 일반 경기의 수축시장에 해당하는 시장 국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요. 거래량이 적고 금리 수준이 높으며 일반 경기의 불안과 병행할 경우에는 건축 활동이 둔화되고 공가율이나 공실률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고요. 2번째 시장 국면은 회복시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장 국면은 경기가 저점에 이르러 하향을 멈추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경기 회복은 좀 개별적,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금리 수준이 이 시기에는 좀 낮고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좀 활발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에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3번째 국면은 상향시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의 확장시장에 해당하는 시장 국면이고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가 위에 서 있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국면은 후퇴시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더 이상 상향을 멈추고 하강하기 시작하는 시장 국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당연히 중단되고요. 가격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점차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후퇴시장 국면에서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에서 매수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그 경기 순환 국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불황에 강한 부동산, 유동인구가 많고 공실률이 거의 없는 중심상업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위치가 좋은 적정 규모의 주택 등을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불황에 강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안정시장 국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그러니까 경기 순환이 아닌, 순환적 경기 변동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있었죠.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관습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변동은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의 지역이 재개발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기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의 장기적 변동보다 기간이 좀 짧고 지역적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무작위적 변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경기 변동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이제 11주차 강의가 다 끝날 것 같기도 하는데요. 12주차 강의까지
계속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안 이고요. 89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변동을 설명해 주는 간단한 이론이 이제 거미줄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착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불균형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지고 부동산 경기 순환의 진폭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은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요. 그 초과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또 변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자들이 이제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새로운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겠죠. 근데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해서 건축하는 그런 기간에도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급자가 또 계속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겠죠.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초과 수요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계속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초과 수요가 아닌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가격이 점점 더 하락해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양, 수급량이 시차를 두고 임대료 또는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과정을 거미집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미집을 영어로 컵 웹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컵 웹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그 사이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그 사이클 모델에서 호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태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수태지인데 정말 수태지의 그 어떤 스테이지와 관련된 경기 변동이 이런 현상, 정말 이렇게 이제 코브웨브 거미집처럼 나타난다라고 해서 호그 사이클 모델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미집 모형에서 설명해주는 현상은 소비재적인 성격을 띠는 그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좀 생산재, 즉 대규모 임대 공간을 창출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쪽에 보면은 종축과 횡축을 갖다가 그 기호를 써야 되는데 종축의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이렇게 계속 써왔죠. 수량은 횡축의 수량은 Q라고 이제 표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90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애초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애초에 수요 곡선 D와 그리고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이점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 애초에 균형은 이점인데 이점에서 균형 임대료는 R0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0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수요가 D에서 D'으로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D'으로 이동을 했다,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공급량을 확 늘릴 수가 없죠. 부동산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공급량이 Q0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Q0의 수량에서 수요자는 이제 새로운 수요 곡선 가지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Q0의 수량에서 수요자들은 임대료를 R1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정말 Q0라고 하는 수량 수준에서 쭉 따라 올라가. 이게 D'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 곡선이니까 그 점에 정말 쭉 따라 Q0에서 쭉 따라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새로운 수요 곡선 D'과 만나는 그 점에 대응하는 임대료 정말 R1이죠. 즉 다시 말해서 수요자들은 Q0의 수준에서 R1이라고 하는 임대료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임대료는 R0였는데 이제 R1으로다가 계속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 거죠. 자, 시장 임대료가 R1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자들은 Q0만큼 구입을 하려고 하지만 임대를 하려고 하지만은 수요자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Q0만큼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급자들은 R1이라는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까
어디까지? 요 Q1까지 Q1이라고 하는 요 공급량 수준까지 공급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R1의 임대료에서는 쭉 따라가서 보시면 이게 공급 곡선이니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공급량 Q1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임대료가 R1으로 상승하면 공급자는 Q1까지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게 되고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뭐 좀 완공을 해가지고 시장에 출하를 하겠죠. 그럼 공급량은 Q1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R1이라고 하는 임대료에서는 여기 있는 R1이라고 하는 임대료에서는 수요량은 Q0이고요. 그리고 공급량은 이제 Q1이 돼버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Q1이 돼버리니까 Q1에서 Q0까지 즉 Q0에서 Q1까지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죠. 내려가기 시작하죠. 임대료가 여기서는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임대료가 어떻게 되느냐 쭉 따라 내려가서 요 수요곡선 D'하고 새로운 수요곡선 D'하고 만나는 R2까지 내려가고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R2가 이제 새로운 임대료 수준이 또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R2라고 하는 요 임대료에서 보면은 쭉 따라가가지고 이게 수요곡선이니까 새로운 수요곡선 D'이니까 그 점에 대응하는 Q1이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근데 R2의 임대료에서 공급량은 이게 공급곡선이니까 쭉 따라가가지고 Q2가 요게 이제 공급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요량이 공급량을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되고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다시 가격 변수가 여기서는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가지고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그러면 또 초과 공급 상태가 되죠.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 다시 임대료가 낮아지고 또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임대료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과정을 갖다 계속 거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수요 곡선 D'하고 그리고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E 프라임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E 프라임점 여기 있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요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균형이 형성이 되고요. 그때 균형 임대료는 R 프라임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미가 집을 짓듯이 처음에는 이제 그 애초에 수요곡선하고 애초에 공급곡선이 만나는 이점에서 균형을 이루다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공급을 갖다 늘리려고 하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D에서 D'으로다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은 그대로 있고 거래량도 Q0 수준에서 그냥 쭉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격 변수인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완공하고 그리고 시장에 출하한다,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임대료 R1의 임대료에서 보시면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은 이제 가격 변수인 임대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은 이 R2라고 하는 임대료 수준까지 내려가고요. 그럼 거기서 보면 R2라는 임대료 수준에서 보면은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다시 높아지게 되고 또 초과 공급 상태가 나타나고 그러면 임대료가 낮아지고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나고 임대료가 높아지고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간다. 새로운 균형 이 프라임점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콥-웨브 시어리 또는 뭐 콥-웨브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미줄 모형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경우 같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거미줄 모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지고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격이 폭등하거나 가격이 폭락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또 이제 수요가 바뀐다든지 공급이 바뀐다든지 수요가 변화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든지 공급이 변화해서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균형을 찾아 나가겠지요. 근데 그동안은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가 나타나고 또 가격이 폭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거미줄 모형은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급자가 현재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공급자가 합리적이라고 하면 현재 임대료에만 반응을 할까요? 그렇지 않고 미래 임대료를 기대해가지고 그 기대한 미래의 임대료에도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료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해가지고 미래에 또 임대료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때는 새로운 부동산을 좀 쉽게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거미줄 모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